이번 때 금전지급 청구, 예컨대 대여금 같은 경우가 제일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하는데, 그런 대여금과 같은 금전지급 청구를 둘러싸고 이제 구제 절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 나가는데, 저번 때 소액사건 심판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지급 청구에 대해서 소가, 소송 목적의 값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한 특례, 이런 것을 살펴봤죠. 계속 주의할 것은 금전적인 지급 청구 등에 한하는 거지, 어떤 목적물 인도 청구가 그 대상 목적물이 뭐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소액 사건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다. 금전적인 기타 대체물 이런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 사건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강의 교재에서는 옆번호 3-6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3-6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보면 되고, 지금 금전적인 지급 청구에 대해서 대여금 등을 가지고 소액 사건에 대한 심판 절차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소송이 된다면, 소액 사건은 이 소송이 돼 특례가 인정되는 거고,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이제 소송으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한다면 이제 소장을 제출하겠죠. 예컨대 소액 사건은 이 소장 제출해서 출석해서 한다든지 구두로 한다든지 하는 특례가 인정되는 거죠. 소장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민사 사건은. 그래서 소장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지금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약간 기입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장이 탁 작성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것을 출력해서 내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전자소송 사이트에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장에 있어서 이제 당사자로서 원고, 피고를 적고, 그다음에 이게 주체에 대한 것을 적고, 자기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청구 취지를 적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 원인을 적는, 이런 식으로 지금 소장을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제일 심플한 것은 이자 같은 거라든지 지연 손해가 안 받는다면 빌려준 돈 뭐 5천만 원을 받고자 하는,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이행소송을 청구 취지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이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해결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 소장 교재 보면 처음에 샘플 예가 있어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하는 예가 보면 교재에도 하나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면에 그런 게 있지요. 구면에.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 말을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래서 답변서의 내용은 이제 사건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1억 원, 2억 원 이런 정도에서는 지금 단독 사건이니까 사건 번호가 가, 단 이런 식으로 부여된 사건 번호가 있을 테니까 여기다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취지는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면 답변 취지의 첫 번째는 억울하니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는 기각을 구하는 재판 이런 것을 답변으로 하죠.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거꾸로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거 답변을 하겠죠. 가집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답변의 원인은 이제 이게 대여금이니까 답변의 원인은 왜 억울하다라고 지금 피고가 다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번 때 하나는 뭐였었어요? 남녀관계에서 깨지고 나서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뭐 차 사준 거라든지 뭐 이런 드림 비용에 대해서 뿔 떠가 나서 그런지 진짜 억울해서 그런지 한편이 빌려준 명목으로 간 거니까 내놔라.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응? 그때는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과정에 준 거 아니냐. 증여라는 방어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죠. 네가 쓰라고 준 거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제일 많은 답변은 뭐겠어요? 시효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원고가 채권자가 변제받고 갚았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면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하여튼 피고 입장에서는 변제했다. 근데 왜 달라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는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동종의 채권에 대해서 일단 변제 항변을 하고 갚았다. 변제 항변을 하고 설사 그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는 동종의 채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상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펼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 이런 것 등을 항변이라고 하는 방어 방법이고 한편 증여는 항변이라고 안 그러고 부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변제를 생각해보면 소멸시효를 생각해보면 소멸시효, 변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또는 상계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원고가 공격해 들어오는 채권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의 그걸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변이죠. 근데 증여는 뭐예요? 원고가 들어온 소비대차라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대여금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일 황당한 싸움에서는 빌린 적 없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빌린 적 없다도 부인이지만 빌린 적 없다는 단순 부인이고 진짜 돈 빌린 적 없다. 증여는 이유 부부인이라고 그래요. 이유. 돈은 왔는데 빌린 적 없다는 돈이 온 적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린 적 없다는 돈을 내가 건네받지도 않았는데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니까 단순 부인인데 증여는 돈은 왔는데 네가 반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준 거 아니냐. 반환하라고 하고 빌려준 거면 소비대차 대여금인데 이거는 쓰라고 준 거다. 그냥
반환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에서 준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증여고, 증여는 소멸시효, 변제 이런 거와 달리 항변이 아니라 빌려 대여라는 빌린 거 자체에, 빌린 거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구성돼요. 금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 거가 대여, 소비대차인데, 대여금인데, 증여는 뭐예요? 이거는 있다고 얘기하면서 반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대여 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니까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죠. 변제나 소비대차, 소멸시효나 상계는, 소멸시효를 생각해 보세요. 돈 온 거 맞다, 빌린 거 맞다. 그런데 시효에 완성됐다. 10년짜리 시효면 시효에 완성됐다. 상사면 5년 시효에 완성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변제는 빌린 거 맞다, 갚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변하고 부인하고 항변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인되면 이제 항변, 부인 등이 있는데, 이 답변서가 나오면 이제 이 방어 방법 중에 방어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게 있으면 불요증, 증명하지 아니한 채, 불요증,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로서 그대로 사실 인정에 기초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부인이 나오면 누가 증명해야 돼요? 부인이 나오면 공격해 들어가는 원고가. 방어가 나오면 이제 부인 방어로서 항변이 나오면 그거는, 항변은 뭐였었어요? 돈 빌린 거는 전제되니까 항변에 대해서는 항변한 피고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전개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이제 본인 소송한 사람은 나 억울해요, 돈 못 받았어요. 피고 입장에서 법원에다가 내가 빌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고, 갚았는데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자기 생각에 이거 뭐 몇십 년 된 일인데 이런 거 막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법원이 다 증거를 조사해서 직권적으로 진실 여부를 따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공방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서 변론주의 등의 틀에 따라서 펼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고는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든지 그냥 쓰라고 줬다라고 한다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겠죠. 그 다음에 피고가 나 이게 오래된 일이라든지 갚았다든지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즉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변제 항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이제 변론 기일에 있어서 소장과 답변서의 진술에 의해서 구술주의라는 틀에서 그러한 서면이 제출된 것을 전제로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공개된 법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그 다음 속행기일이 열리겠죠. 그래서 속행. 보통 하루 만에 딱 세팅이 안 되고 속행기일이 잡히면서 이제 속행이 되면 속행기일에 증거조사가 되는 증거조사기일 등이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증거조사기일이 열려가지고 이제 증명책임,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신청해서 예컨대 차용증, 예컨대 증인을 내세워서 거기에 따른 증거조사가 실시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거죠.
심증을 형성하는 자유심증이라고 해서 법관이 증거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증을 형성하죠. 심증을 형성하죠. 법관이 자유심증이라는 틀 속에서 심증을 형성해서 변론을 이제 재판을 해주기에 성숙됐다, 무르익었다 생각하면 변론을 종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 첫 변론기일부터 종결될 때까지는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당사자의 공방에 따라서 몇 차례 속행되면서 세 차례, 네 차례, 뭐 다섯 차례 속행되면서 진행하다가 재판하기에 이제 성숙됐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이 잡혀서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죠.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그게 원피고 당사자한테 이번에는 이제 판결문이 송달되죠.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 송달된 때부터 2주 이내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는 거죠. 항소를.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재판의 진행이 이렇게 돼요. 다만 원피고의 공방에 비춰서 이게 꼭 판결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판결에 따른 일도 양단의 가타부타의 딱 그런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간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서 더 적절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정에 회부해서 저번 때 말했던 애초부터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하다가 조정으로 갔다가 거기서 타결이 되면 다행이고 타결이 안 되면 다시 이 절차로 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 말고 소송하다가 화해로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고 거기서 타협이 되면 해결이 되는데 다시 안 돼서 올 수도 있고 하는 꼭 판결만에 의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꼭 다는 아닌 이런 상황도 생각에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소송에 들어온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마지막 해결을 위해서 판결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항소, 또 항소심이 쭉 열리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또 불복하면 상고가 열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소송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라고 본다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본다면 이런 소장과 답변서 그 다음에 이런 공방을 펼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원피고의 서면을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준비 서면에 아까 말한 이제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내용 등이 담기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이 항변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부인을 한다든지 이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이 준비 서면으로 제출되어 준비 서면으로 그런 서면이 제출돼서 변론이 속행되고 해서 계속 분쟁의 다툼이 공방이 펼쳐지는 건데 원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소장, 피고가 처음 내는 서면을 답변서, 그다음에 원피고가 이제 공방을 펼치면서 준비 서면을 내게 되는 거고 이게 변론의 구술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제 변론이 되면서 변론 종결이 되고 판결이 송달되는 거고 하는 건데 판결은 그래서 이러한 공방이 이제 구술로 변론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변론이 됐을 때 이제 판결문이 주문이라고 그래서 주문 청구 취지와 답변 취지에 따른 이제 결론으로서 만약에 원고 말이 맞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원고 말이 맞다면 그 다음에 원고 말이 맞으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일항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주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원고 말이 틀리면 패소의 판결의 주문은 첫 번째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 가집행이라는 말에 대한 것은 없죠. 가집행은 그럼 뭐냐? 지금 가집행 나오는데 집행, 민사집행, 강제집행에 대해서 임시로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판결. 몇 가지 가르쳐줬죠. 저번 때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에 있어서 확정된 이행공고결정, 그 다음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확정된 판결. 근데 1심 판결은 지금 만약에 그대로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는 거지만 지금 항소가 한다면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항소가 피고가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지만 집행을 만약 하려면 완벽한 확정된 판결로서의 집행은 아니지만 이거 갖고 네가 1심에서는 일단 네 말이 맞으니까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집행하려면 해라 라고 붙여줘요.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만 붙여줘요. 모든 다툼에 대해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원고가 이겼을 때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 대해서 붙여줘요. 재산권적인 소가 아니라면 가집행을 붙였다가는 집행을 했는데 임시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승패가 뒤집힐 수가 있어요. 승패가 뒤집히면 재산권적인 사건은 이것을 갖다가 물어내는 게 이자 쳐서 물어낸다 비슷한 개념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재산권적인 청구가 아니라면 이게 물르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권적인 청구가 아닌 경우는 가집행이 없어요. 재산권적인 청구는 혹시 물러야 된다면 이자 쳐서 물르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네가 이 1심 판단을 갖고 집행하려면 해라 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재산권적인 청구에 한해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하면 그 판결을 가지고 가집행이 붙어있는 재산권, 지금 금전적인 청구는 재산권적인 청구니까 그 다음에 만약 승패가 뒤집히면 뭐 이자조로 쳐서 물어주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도록 붙게 되어 있어요. 원고가 승소.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가지고 가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 가집행은 여러분이 가압류 가처분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거기도 가가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가집행은 집행이에요.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에 앞서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둔다든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는 아직 거기서 정식의 집행이 아니라 임시로 하는 집행이라는 뜻이고 여기 가집행은 정식의 집행인데 이때의 임시의 가는 뭐냐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자가 붙고 글씨가 세 글자로
뭔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면 빙빙빙빙 도는데, 이때 말하는 가압류는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이 보존처분하고는 틀리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또 좀 이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건 보존처분이라고 해서 소재기 이전에 보통 소송 도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소재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둔다 등에서 쓰이는 거고, 정식의 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고, 이때의 가집행은 집행은 집행인데 왜 가짜가 붙었냐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가짜가 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에요. 그럼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꼭 당연한 건 아니에요. 미국 법에 따른다면 미국은 소송비용은 각자 내고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내서. 근데 우리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민사소송에서 채택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은 무상이에요. 무상. 형사재판도 무상이죠. 민사재판은 유상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낸 사람이 소송비용을 치르면서 내고 나중에 패소한 피고로부터 원고가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만약 원고가 승소했을 때는 붙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원고 청구가 만약 기각됐을 때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드린 소송비용에 대해서 이제 받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5천만 원 지급 청구를 했는데 3천만 원만 인정됐다라면 대충 소송비용은 5에서 3이니까 5분하여 원고가 2를 부담하고 나머지 3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퍼센트 비슷하게 몇 분지 몇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요. 그럼 실제 그걸 계산해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하나 있는데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 들인 것을 써내 가지고 이제 일종의 법원이 결제해서 오케이 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잡을 수 있겠다 하는 확정을 시키는 절차를 밟아서 그것에 따라서 받는 건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거는 본인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뭐 감정인 비용, 감정 비용 뭐 이런 거 말고 만약에 본인 소송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면, 변호사 비용도 소송 비용에 산입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소송 가능하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다. 한편 대리인으로 내세울 때는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한다. 변호사 대리 원칙이 채택됐다. 이런 등등 계속 설명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때 그 선임된 변호사 비용도 소송 비용에 산입돼서 만약 이겼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그런데 내가 드린 비용 전부가 그대로 소송 비용으로 책정돼서 반환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일정한 산입에 대한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만 받는 건데,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규칙을 보면 지금 현재 1억 원 사건이 의외로 어느 정도 되냐면 48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요. 지금 최하 뭔가 변호사 보수로 2, 300만 받는다면 할 이런 단계의 어떤 보수가 저렴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1억 원에 480이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변호사한테 내가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겼을 때 나는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너 때문에 변호사를 1,000만 원 주고 선임을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480만 원은 작거나 억울하겠지만 실제 또 48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닌, 예를 들어 지금 변호사의 보수가 200~300만 원대로 떨어진 사건당 이런 현실에서 볼 때는 480도 뭐 그렇게 만만하게 작아진 금액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여튼 다시 정리한다면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틀이지만 그 지급된 실제액이 그대로 다 소송 비용이 돼서 돌려받는 건 아니다. 일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그것을 규율하는 것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에 관한 산입에 관한 이 규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본다면 현재 1억 원이 한 480만 원 정도이다. 1억 원짜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한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설명까지 지금 아울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만 익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원고가 대여금이니까 예컨대 지금처럼 5천만 원이니까 단독 사건이 이게 되겠죠. 이게 1,000만 원짜리 사건이면 소액 사건. 그 소액 사건도 소송이긴 한데 뭔가 특례가 인정되는 거고, 지금은 5천만 원이니까 일반 소송 사건인데 단독 사건이죠. 하여튼 원고가 그 단독 사건으로서 합의 사건, 단독 사건 이런 거 얘기할 때에 나오는 용어가 사물관할인데 단독 재판부가 하는 거죠. 사물관할을. 그 이전에 그럼 이제 어떤 법원에 가서 이게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고 하는 지금 사물관할 말고 어느 법원에 가야 되느냐,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붙는 요것을 우리가 따지는 용어가 토지관할이에요. 토지관할. 그래서 원고가 이런 소장을 작성해서 어느 법원에 가서 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토지관할, 그 다음에 그 토지관할은 그럼 장소적으로 어느 법원에 가야 되느냐를 따질 때 토지관할 속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의 주소지라든지, 만약 상대방이 회사라면 사무소 소재지, 자연인이라면 그 주소지에 내야 된다. 이 틀을 보통재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관할 속에서 보통재판제. 이때 보통은 이제 어떤 사건이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재판의 우리 옛날 호적지, 재판의 적은 우리가 제적하다, 호적지 할 때 적인데 그 재판의 적은 누구 기준으로 해라? 피고 기준으로. 자연인의 경우는 주소지, 회사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그게 보통재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에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에다 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고가 살고 있는 그 관할구역 법원에 갖다 내면 되죠. 한편 이런 보통재판적으로 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와 대칭되는 용어인 특별재판적이 있어요. 특별재판적. 그래서 교재를 보면 이런 관할에 대한 것이 옆번호 4-13부터 있는데, 옆번호 4-13부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보면 4-18에 가서 보면 토지관할, 그 다음에 보통재판적,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이렇게 있는데, 꼭 보통재판적, 피고 주소지 등에 내는 경우 말고 특별히 재판적이 부여된 것을 이용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 주소지에 낼 수도 있는 특별재판적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 주소지, 원피고가 같은 지역에 살면 별 문제 없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는 상대방 주소지 가서 내는 것보다 자기 주소지 법원에 내고 싶다라면 어느 특별재판적을 이용해서 낸다면 낼 수 있냐면 8조에 가서 보면 의무이행지가 있어요. 8조 후단에 가서 보면 의무이행지. 그러면 민법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청구는
금전적인 청구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니까 이런 금전적인 채권 채무는 갖다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이행지가 어디냐면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죠. 채무자가 갖다 주어야 되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될 때는 채권자 주소, 채권자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8조 후단의 특별재판적에 의해서 의무이행지에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제주도에 피고로 해서 내는 경우가 보통 재판적이고 제주지방법원에 내는 게 자기가 서울서 살고 있으면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 특별재판적으로 의무이행지에 낼 수 있다든지 서울에 여기 흑석동에 살고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으로 낼 수 있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토지 관할,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해서 그런 법원에 소송을 내는 관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런 관할 법원에 이 소장을 이제 내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개시가 되는 거죠. 소송이 개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쟁 해결을 함에 있어서 소장을 제출하고 개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응. 소송 비용에서 변호사 비용 산입하는 거 기준이 소가 기준이 네. 지가 보면 소가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1억 원이 480이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수록 떨어져.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지니까 1억 원은 480 정도? 1억 원짜리가 480이면 이건 소송 그거 한번 봐봐. 규칙 한번 봐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나왔어? 찾은 사람 불러봐. 별표를 봐야 되나? 별표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별표에 가보면 이렇게 무슨 조견표 같은 거 있는데 열어봐. 별표.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 원까지는 8%고 8. 1,000만 원 초과해서 2,000만 원까지는 7%. 그렇지. 조금씩 떨어지지. 계산하는 식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기본으로 더하는 돈 상황이 여기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 비율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단계 넘었으면 이제 그 비율로 되는 거야. 1,000만 원을 아니 1,0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얼마냐면 80만 원 잡아주네. 그지? 8%니까. 그지?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다음 단계가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니까 1,000만 원 더하니까 2천만까지는 몇 %니? 7%.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70만 원을 더해야지. 그러니까 150만 원이 되겠지. 만약 2천만 원이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니? 그다음에 3,000만 원까지가 6%. 6이지. 그러면 여기 60만 원 더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210. 그지? 그다음에 5,000만 원까지가 5%. 5%? 여기는 2천에 오니까 이제 100만 원 넣으면 310되지. 그다음에 7,000만 원까지가 3%. 여기가 2천만 원에 3이니까 60만 원 더해야 되면 7에서는 370이지. 그 다음에 7에서 1억까지는 2%? 3%. 여기가 3%? 5에서 7은? 5에서 7이 4%. 4? 예. 그러면 여기 4니까 이 80 넘으니까 390이 돼야 되고. 그지? 여기가 8, 2천에. 그 다음에 여기는 3에 대해서 3%니까 90 하니까 480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억 원이 지금 480 정도 되는 거야. 당사자가 1억짜리 사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정도의 막 어려운 사건도 있지만 단순한 사건이면 아까 말대로 2, 300도 변호사가 지금 맡으려고 하거든. 심플하다는 전제라면 오히려 실제 지급된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느낌도 있네. 또 다른 질문 없어? 변호사 보수 말고는? 없으면 수고했어.